6장에서 고통도 즐거울 수 있다. 그래서 고통도 즐거울 수 있다. 나는 고등학교 수업 시간에 18세기 위대한 철학자이자 공리주의 창시자 제르미 벤담이 인간은 자유법칙에 따라서 고통과 쾌락이라는 두 절대 권력의 지배를 받는 존재다라고 정의한 것을 배웠다.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삶의 최대 목표는 쾌락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쾌락은 무조건 선이고 고통은 무조건 악이라는 논리가 아주 단순 명쾌해 보였다. 그런데 수업 시간에 재미있는 말로 친구들을 잘 웃기는 한 친구가 선생님의 이 일을 적이었다. 선생님, 근데 지가 만약에 엉덩이를 맞는 것이 좋다면 그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이 말을 들은 선생님은 변태 성욕이라는 주제로 넘어간 16살 학생들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느라고 진통을 흘려야 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 질문은 의도한 바는 아닐지 몰라도 기본 통찰을 담고 있었다. 나는 고통과 쾌락이 항상 반대되는 것이 아니고 고통도 즐거울 수 있다는 것을 오늘날 경험으로 알았다. 학창 시절에 폭설로 휴교령이 내린 날이었다. 학생은 폭설이 내릴 때 드물어서 그런 날은 학생들에게 아주 소중했다. 학교에 가지 않아도 되는 동네 친구들을 따라 원정 눈싸움에 나섰다. 상대편 아이들이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은 아마 다른 학교 친구였을 것이다. 그날 나는 상대편의 눈 뭉치가 내 얼굴과 몸을 때릴 때마다 아픔보다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상대팀의 눈에 맞는 것은 내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그 눈싸움에 임하고 있는지를 친구들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음 날이었다. 눈이 아직 완전히 녹지 않았지만 학교는 다시 문이 열었다. 손에 책을 들고 학교를 가는데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내 등을 강타하더니 머리 뒤로 눈발이 흩날려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보니까 가로수 뒤에 내 동생이 숨어있는 모습이 보였다. 동생의 손에는 나한테 던지려고 전배적인 눈뭉치 하나가 더 들려 있었다. 객관적으로 동생에게 맞은 눈뭉치는 전날 맞은 눈뭉치보다는 힘이 약했다. 하지만 동생에게 맞은 눈뭉치가 훨씬 아프고 거의 1시간가량 등이 얼얼한 느낌이 들었다. 왜였을까?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게임은 끝났고 다시 맞는다는 것은 내 예상에 없었다. 같은 감각이 상황에 따라서 고통스럽기도 하고 즐겁기도 느껴졌던 내 개인적인 사연은 오래전부터 꾸준히 가능성이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통제된 실험을 통해서 그 가능성이 사실로 입증된 것은 비교적인 최근의 일이다. 2012년 옥스퍼드 대학교의 트리시 연구팀은 같은 자극이 상황에 따라서 고통스럽기도 인식되기도 하고 즐겁게 인식된다는 쾌락 전환 가설을 실험으로 확인했다. 실험 참가자는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피부에 열자극을 받았는데 첫 번째 그룹인 대조구는 고통스럽지 않은 따뜻한 자극을 받고 잠시 후에 가벼운 통증을 일으키는 중간 강도의 열자극을 받았다. 두 번째 그룹은 중간 강도의 자극에 이어서 더 센 통증을 일으키는 높은 강도의 열자극을 받았다. 실험 결과 첫 번째 그룹은 중간 강도의 열자극에 불쾌하고 고통스럽게 평가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룹은 중간 강도의 열자극이 높은 강도의 열자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편하게 여겨져서 안도감을 느꼈다. 심지어 중간 강도의 자극을 기분 좋게 느낌으로 평가하는 사람도 많았다. 실험 참가자들의 고도평가에 이어서 생물학적인 관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 fMRI 결과를 비교해 보았더니 소위 기분 좋은 통증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정서적인 뇌 영역의 활성화가 감소하고 보상회로와 관련된 뇌 영역의 활성화가 증가해서 척추에서 오는 통증 신호의 강도가 약해졌다. 뇌의 보상 체계는 큰 돈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서 돈을 따거나 손실을 조금만 볼 때와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때 활성화된다. 보상 체계는 상황에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사실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은 높은 강도밖에 선택지가 없을 때 상대적으로 강도가 낮은 중간 정도의 자극을 받으면 그 자극을 편안하게 심지어 기분 좋은 자극으로 느꼈다.
우리가 이 기발한 연구를 통해서 똑같은 자극이 상황에 따라서 고통스럽게도 느껴지고 편안하게 즐겁게도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통증을 경험하는 상황이 달라지면 같은 통증이라도 부정적인 의미에서 긍정적인 의미로 전환될 수 있는데 이를 쾌락 전환이라고 한다. 그런데 이 말은 우리가 지금껏 알던 통증과 사실과 달라 보인다. 통증이란 아픈 것이고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 원인을 피하도록 행동을 바꾸는 경험이라고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는 신기하게도 우리가 경험하는 통증이 특정 상황에서 덜 고통스러운 선택이면 그 통증을 기분 좋게 인식하고 심지어 더 추구하도록 유도한다. 나는 이 흥미로운 논문을 읽고 나서도 처음에는 선뜻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었다. 내가 계속해서 교육받고 경험한 것은 인간은 대체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라는 것이었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10대 이후에는 거의 살아남지 못하는 무통각증 환자들에게서 볼 수 있듯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것은 우리가 생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다. 기원전 4세기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의 행동이 고통과 쾌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을 이해하고 인간은 즐거운 것을 선택하고 고통스러운 것을 피하느라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좋은 의미로 해석해서 쾌락과 고통을 방향타로 삼아서 젊은이들을 교육한다라고 했다. 제레미 벤담 역시 고통은 악이며 쾌락은 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나는 한 걸음 물러나서 우리의 현실 세계를 내려다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실제 인간의 행동을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먹은 매운 고추의 향과 마라톤을 뛴 거리 과학적인 성의를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그레이의 50가지 그림자가 밤에 된 보수를 어떤 식으로든 측정해서 계산할 수 있다면 인간은 적극적으로 고통을 추구할 때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확실히 증명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통증의 역할을 이해해야 한다. 통증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반응이고 그 보호 과정에서 우리의 행동의 동기를 부여하는 요인이다. 인간은 승전과 생존을 위해서 보호성을 추구하고 벌을 피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 또한 인간의 몸은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줄타기 한다. 우리의 몸을 평형 상태로 이끄는 자극은 기분이 좋게 느끼고 그 평형 상태에서 멀어지게 하는 자극은 불쾌하게 느낀다. 무더운 여름에 얼음 주머니를 이마에 갖다 대면은 짜릿하게 느끼지만 추운 겨울이라면 괴롭게 느낄 것이다. 이틀 동안에 굶은 사람에게는 삐딱딱하게 굳은 빵이 좋은 식사가 될 수 있지만 배가 부른 사람에게는 거들떠 보고 싶지 않은 음식이 될 것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쾌감은 어떤 자극이 사람에게 보상과 도움이 된다는 신호이며 고통은 위험하거나 벌이 된다는 신호이다. 몸을 평형 상태로 이끄는 자극일수록 그 자극이 가져다주는 보상과 쾌감도 더 크게 느낀다. 어떤 자극을 고통스러운 느낌으로 해석할지, 기분 좋은 느낌으로 해석할지는 미래의 보상이나 위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두려움이나 위기감이 클수록 고통에 대한 불쾌감도 커진다.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뒤집힐 수 있는 쾌락과 고통 간의 관계는 사회 문화적인 영향을 고려하면 더 변덕스러워진다. 예를 들어서 영국 육군 장교로 복무하는 내 동생의 경우에 적어도 내 생각에는 이제 고통을 즐기는 상태가 되었다. 동생은 육군 사관학교에서 1년 동안의 새벽 5시부터 시작되는 고된 훈련을 받고 꼬박 석 달간 벽돌을 짊어지며 빗속에서 웰스 지방의 크고 작은 산을 오르내리는 그 유명한 소대 지휘관 전투 훈련을 받은 끝에 천진난만하던 인문학 생도에서 강인한 전사로 탈바꿈했다. 그에 반해서 나는 달리기 몇 킬로미터 정도는 몰라도 군대라고 하면은 일주일도 버티지 못할 비루한 몸을 가졌다. 그래서 동생은 가끔 나를 볼 때마다 내 몸을 보고 능글맞게 비웃으며 갑자기 훈련을 시작한다. 내가 발구벼벼기를 30개쯤 근근히 채우고 있으면 동생은 신병훈련소의 조교들처럼 고통은 나의 감히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강인함,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 같은 고통에 관한 명언들을 외쳐대며 괴로워하는 나에게 굴욕감까지 안겨준다. 동기부여에 저여 쓰이는 이런 명언들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고통을 동반해야만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과학적인 아이러니의 의미로 쓰이겠지만 통증과 쾌락에 관한 심은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나는 왕립 영국군 의료센터가 있는 버밍엄 퀸 엘리자베스 병원에서 실습할 때
통증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으며 심지어 즐거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젊은 분들을 자주 만났다. 왕립 영국군 의료센터에서 이루어진 한 심리 연구에 따르면 군인이 고통에 관해서 표출하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고 이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졌다. 먼저 두 가지 시각에는 고통이 없으면 얻는 것도 없다라고 보는 통증을 꼭 필요한 것으로 여기는 시각과 고통을 느끼거나 드러내는 것을 나약함으로 이해하는 더 부가의 시각이 있다. 사회적인 학습과 문화적인 인기들은 통증과 관련된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통증을 즐겁거나 가치 있게 만든다. 거칠고 강한 이미지를 기대하는 사회적인 시각에 부응하려는 권투 선수나 고통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자부심으로 삼는 문화권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예에 속한다. 확실히 인간의 행동을 보면 쾌락은 모두 선이고 고통은 모두 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사실 우리는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는 존재가 아니다. 엄밀히 말해서 우리는 보상을 추구하고 벌을 피하는 존재다. 비슷한 말 같지만 그 둘은 의미상 중요한 차이가 있다. 보상은 우리 몸의 평형 상태와 사회적인 수용을 강화한다. 궁극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고 생존하는 데 큰 힘을 발휘한다. 보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개인마다 그리고 개인 안에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우리가 고통이나 쾌락을 경험할 때 물리적인 감각, 입력과 몸의 내부 균형, 잠재적인 보상과 위협에 대한 인식이 결합하여서 통증에 대한 주관적인 효용, 즉 통증의 의미가 생성된다. 실제 자극 강도와 우리가 최종적으로 경험하는 통증 간의 가변성이 큰 이유는 바로 그 주관적인 효용의 관점으로 이해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대학교의 하워드 필즈 신경학 교수는 동기 결정 모델로 통증의 가변성 뒤에 숨겨진 메커니즘을 훌륭하게 설명한다. 유해 자극의 강도와 그 결과로 나타나는 통증 경험의 강도 사이에 존재하는 가변성은 결정 과정이 발현되기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 그 결정은 우리가 통증을 일으키는 자극에 반응할지 아니면 대립하는 또 다른 내적인 동의에 초점을 맞출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요한 점은 우리 의식적인 자극이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뇌에 있는 경호팀의 눈 깜짝할 사이에 손익관계를 따져서 통증 경험을 일으킬지 말지를 결정한다. 극단적인 예로 어떤 사람이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목줄을 매지 않은 큰 개의 다리를 물렸다고 가정해보자. 그 사람은 훨씬 더 중요한 내적 동의에 초점을 맞추느라고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즉 생명에 직결되는 위협이 눈앞에 닥친 상황이므로 개와 맞서 싸우든지 죽기 살기로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결국 동기부여와 관련되는 갈등에 직면했을 때의 통증보다는 생존에 당장 더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줄어드는 효과를 본다. 여성들이 출산할 때 통증을 견디는 것도 같은 이유로 설명할 수 있다. 동기 결정 모델 따르는 보상으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한 고통을 견딜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뒤에는 역시 오피오이드, 또 모르핀, 또 이런 호르몬들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 도파민은 우리가 보상을 얻기 전에 작용을 하고 보상을 추구하거나 벌을 피하는 식으로 우리를 행동을 요인하고 보상이 기대될 때 현재의 통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연구팀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 세계 유명 휴양지 80곳의 명단을 주고 그것의 효과를 간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를 상상해 보려고 한 뒤에 그 기대감을 휴양지마다 점수로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런데 이 참가자 전원에게 위약과 그 휴양지 목록의 절반인 40곳의 휴양지 목록을 주고 다시 그것의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실험 참가자를 절반으로 나눈 후에 첫 번째 그룹에는 도파민을 투여하고 두 번째 그룹에는 2차 위약을 투여한 다음에 나머지 절반의 목록을 주고 다시 휴가를 보내는 모습을 상상하도록 했다. 그리고 다음날 실험 참가자들에게 전날 똑같은 점수를 준 휴양지 중에서 한 곳을 고르게 한 후에 80곳의 점수를 전부 다시 매기게 했다. 놀랍게도 결과는 도파민을 투여한 실험 참가자들 사이에서 휴양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파민은 보상을 추구하게 만들지만
고통스러운 자극이 멈출 때도 생성되기 때문에 뇌에서는 통증 완화도 보상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힘에서 비관주의 참가자들에게 도파민과 오피오이드가 통증 경험을 어떻게 기분 좋게 만드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가상과 마라톤 선수 KT의 몸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살펴보자. 하지만 그녀는 마라톤 환자는 의미 있는 개인적인 사회적인 보상을 기대하고 있으므로 복적 피익의 영역이라는 뇌 부위에서 도파민 분비가 증가한다. 그로 인해서 뇌의 보상회로를 구성하는 주요 부위인 측자핵과 배쪽 청백 변도체에서 엔도르핀 같은 오피오이드 분비가 일어난다. 오피오이드 분비는 쾌감을 기대할 뿐만 아니라 쾌감을 경험할 때도 이루어진다. 궁극적으로 오피오이드 분비는 KT의 다리에서 오는 위험 신호를 억제하여 일반적으로 통증을 일으킬 수 있는 신호를 차단한다. 뇌에서 고통과 쾌락을 감지하는 부위는 특히 보상체계와 관련된 영역에서 겹치는 부분이 있다. 고통과 쾌락의 상호 연관성을 들여다본다는 본 연구는 오하이오 주립대학교 연구팀에서 이루어졌는데 연구 결과 파라세타몰이라는 진통제를 투여했을 때 통증의 감정적인 요소가 호전되어 자극을 덜 불쾌하게 느꼈지만 긍정적인 감정도 줄어들었다. 고통과 쾌락이 서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확실하다. 음식, 섹스, 음악 같은 즐거운 경험이 통증을 불어준다는 것은 또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오피오이드 도파민 체계 뇌의 보상회로는 오피오이드 도파민의 체계 뇌의 보상회로는 급성 통증이 만성 통증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만성 통증 환자의 보상회로 주요 부위에서 구조적인 차이와 또 활성화의 변화가 나타났다. 만성 통증이 있으면 확실히 도파민 신호 전달도 감소한다. 건강한 사람의 경우에 도파민은 어떤 자극에 대한 동기부여 반응을 유도한다. 고통스러운 자극을 경험할 때는 그 자극을 피하거나 학습하게 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경험할 때는 즐거움과 보상을 기대하게 한다. 만성 통증으로 도파민 신호 전달이 감소하면 의욕이 저하되고 기분이 우울해진다. 전신의 통증을 느끼는 섬유 근육통 환자들의 경우에 통증이 예상될 때는 물론이고 통증 완화가 예상될 때도 도파민이 분비되는 복척 피계 영역의 반응도가 건강한 사람들보다 또 훨씬 낮았다. 섬유 근육통 환자나 다른 많은 만성 통증 질환에서 통증 민감도가 높은 이유는 이런 현상과 관련지어서 설명할 수가 있다. 확실히 인간은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알면 고통을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추구할 수가 있고 통증을 지키는 것보다도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뇌에서 판단하는 일이 있을 때는 통증이 진압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KT는 마라톤 환자라는 보상을 인식했기 때문에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는 오피오이드와 칸나비노이드가 뇌에서 뿜어져 나와 통증을 느끼지 못했고 아무도 격렬한 운동 후에 맛보는 높은 성취감도 경험했을 것이다.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왜 우리는 단지 고통을 위한 고통뿐일까 때도 쾌감을 느낄까? 예를 들어서 매운 고추를 먹는다고 해서 또 매운맛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양성 비약증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폴 폴로진 심리학 교수가 만든 이 용어는 내가 처음에 위협이 될 것으로 잘못 판단한 부정적인 경험을 즐기는 상태로 의미한다. 실제로는 위협이 되는 상황이 없으므로 몸이 쏘갔다는 자각이 쾌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보상욕구. 일반 사람들은 자해 행위가 마음에 어떤 위안을 준다고 하면은 대부분은 언뜻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내 손꼽 친구인 엘리는 어렸을 때에 자해하는 경험이 있다고. 엘리의 이런 행동 패턴에서는 심리학적으로 보통 부정적인 강화라고 한다. 자해는 긍정적인 강화의 수단도 될 수 있다. 가령 우울증으로 감정이 고조된 사람에게는 육체적인 고통이 살아있다는 느낌을 들게 해주므로 긍정적인 보상이 된다. 자해가 부정적인 감정을 들어주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이에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은 이처럼 모순되고 안타까우며 이해하기 힘든 자해 행위의 메커니즘을 밝히는 연구에 도전했다. 조세영 플랭클린 박사는 2010년까지 2013년까지 이루어진 1년의 연구에서 자해 시도자들이 손을 얼음물에 넣거나 전기 충격이 가해지는 식의 자극을 받으면 자극을 받기 전보다도 자극이 끝난 후에 느끼는
안도감에서 훨씬 더 만족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안도감을 엘리는 자해할 때마다 고통을 느꼈다. 내게 자해의 사실을 밝히는 엘리는 자신에게 정석으로는 성격 장애가 있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고 한다. 자해로 인한 고통과 자해 이후에 느끼는 안도감이 결과적으로 자해 시도자들에게 이득을 가져온다는 이득 장벽 모델을 만들었다. 자해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고 긍정적인 감정을 키워주어 부정적인 강화와 긍정적인 강화가 동시에 일어난다 하지만 자해에는 장벽도 있는데 아무도 가장 중요한 장벽은 피, 상처, 면도, 자해의 물건 자해에 대한 혐오감이 될 것이다. 2020년 연구에서 대적원을 대상으로 면도칼과 손목에는 상처 사진을 보여주고 그들은 A형성을 처리했다. 연구 결과 대적원에서는 변도제의 활성화가 증가하고 공포심과 두려움을 보였지만 자해 시도자들 사이에서는 변도제의 활성화가 줄어들었다. 특히 자해 시도자들은 그런 사진을 볼 때에 보상 회로의 영역의 활성화도 증가했다. 물론 이것은 예비 연구일 뿐이어서 아무래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자해 시도자의 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통증에 대한 혐오감이 아닌 보상을 주는 대상으로 해석하도록 재구성된다는 것이 확실해 보였다. 고통과 쾌락을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피하거나 추구하는 두 절대 권력이 아니다. 언뜻 생각해보면 그렇게 보이지만 그것은 내가 우리에게 보상을 추구하고 벌을 피하도록 그래서 더 오랫동안 생존하도록 도와주는 수단에 가깝다.